매달 25일이면 저는 반드시 은행에 갑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오전 10시 국민은행 성북지점 앞에 서 있었죠. 70년을 살아오며 만들어진 습관이란 참 무서운 것 같습니다. 몸이 저절로 움직이더군요. 안녕하세요. 경비원 아저씨가 인사를 건네니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이런 작은 인사 하나가 하루를 밝게 만들어주죠. 은행 문을 밀고 들어서니 익숙한 냉방기 바람이 얼굴을 스쳤어요. 번호표 뽑는 기계 앞에 서서 잠깐 망설였습니다. 예금 업무인지 대출 상담인지 헷갈리더군요. 나이가 들수록 이런 일들이 자꾸 생기네요. 예금이죠, 예금. 스스로에게 중얼거리며 번호표를 뽑았어요. 327번. 앞에 아직 15명이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좀 많은 편이었죠. 대기석에 앉아 가방에서 신문을 꺼냈어요. 늘 하던 대로였습니다. 중앙일보를 펼치면서 안경을 코끝에 걸쳤죠. 요즘엔 글자가 점점 작아 보여서 안경 없이는 신문 읽기가 어려워졌어요. 보이스피싱 피해 급증, 노인층 각별한 주의 필요. 천면 기사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또 보이스피싱 이야기군요. 요즘 뉴스에서 하루가 멀다 하고 나오는 내용이었어요. 저런 일에 당할 리가 없지. 속으로 생각하며 기사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피해자들 대부분이 70대라고 나와 있더군요. 나와 같은 나이 또래였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오늘은 이 기사가 평소보다 더 마음에 걸렸습니다. 324번 고객님. 방송이 나오자 앞에 앉았던 할머니가 일어서더군요. 제 차례까지 이제 3명 남았어요. 시계를 보니 벌써 10시 20분이었습니다. 평소보다 오래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어요. 주변을 둘러보니 오늘따라 은행 안 분위기가 어수선했어요. 직원들이 평소보다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고 창구에서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그런 계좌 만든 적 없어요. 한 아주머니가 목소리를 높이고 계셨어요. 50대쯤 되어 보이는 분이었는데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오른 채로 창구 직원과 실랑이를 벌이고 계셨죠. 고객님, 일단 진정하시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창구 직원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뭔가 복잡한 문제가 생긴 것 같았습니다. 저는 다시 신문에 시선을 돌렸어요. 하지만 집중이 잘 안 됐죠. 아까 그 아주머니 목소리가 자꾸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제가 그런 계좌 만든 적 없다. 그 말이 계속 머릿속에서 반복됐어요.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좋지 않은 상황인 것 같았습니다. 325번 고객님. 이번엔 저 앞에 할아버지 차례였어요.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일어서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제 제 차례가 다음이었죠. 통장을 다시 한번 확인해 봤어요. 가죽 지갑 안에 고이 접혀 있는 통장이었습니다. 30년 넘게 써온 통장이라 모서리가 좀 해져 있었지만 저에겐 소중한 물건이에요. 매달 나오는 연금이 들어오고 생활비와 병원비를 빼가는 통장이었거든요. 복잡한 거래는 없습니다. 들어오는 돈, 나가는 돈이 뻔하죠. 그래서 관리하기도 쉬웠고요. 혹시 모르니까 오늘도 잔고부터 확인해야겠다. 늘 하던 생각이었어요. 돈 관리만큼은 철저히 해왔거든요. 교사 생활 35년 동안 배운 것 중 하나가 바로 꼼꼼함이었어요. 아까 그 아주머니가 창구를 떠나 나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어깨가 축 처져 있고 걸음도 무거워 보였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궁금했지만
남의 일에 끼어들 수는 없는 노릇이었죠. 326번 고객님. 드디어 제 앞 번호가 불렸어요. 할아버지가 창구로 걸어가시는 모습을 보며 마음의 준비를 했습니다. 곧 제 차례가 올 테니까요. 오늘따라 가슴이 좀 두근거렸어요. 평소엔 이런 일이 없었는데 말이죠. 아까 그 아주머니 때문인지 아니면 신문 기사 때문인지 알 수 없었지만 어쨌든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시계 소리가 유독 크게 들렸어요. 똑딱 똑딱. 시간이 천천히 가는 것 같았죠. 언제나처럼 평범한 은행 업무를 보러 온 건데 왜 이렇게 긴장이 되는 걸까요? 손에 든 통장이 조금 축축해졌어요. 손에서 땀이 났나 보더군요. 이상했습니다. 정말 이상했어요. 327번 고객님, 3번 창구로 와 주세요. 드디어 제 차례였습니다. 3번 창구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평소보다 다리가 좀 무거운 것 같았어요. 창구 직원은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명찰을 보니 김수연이라고 적혀 있더군요. 안녕하세요. 어떤 일로 오셨나요? 수연 씨가 밝은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어요. 목소리도 친절했습니다. 그런데 뭔가 어색한 느낌이 들었죠. 미소가 조금 어색해 보였거든요. 통장 정리 좀 하려고 왔어요. 잔고 확인하고 이번 달 생활비 좀 찾으려고요. 저는 평상시처럼 말하며 통장을 건넸습니다. 손이 약간 떨렸는데 수연 씨가 눈치챘을까 걱정됐어요. 수연 씨가 제 통장을 받아들고 컴퓨터 화면을 보기 시작했어요.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딸깍딸깍. 평소보다 오래 걸리는 것 같았어요. 잠깐만요. 확인해 드릴게요. 수연 씨가 말했지만 목소리가 아까와 달랐습니다. 뭔가 긴장한 것 같았어요. 미소도 사라졌고요. 저는 가만히 앉아서 기다렸습니다. 주변에서 다른 손님들의 대화 소리가 들려왔어요. 아이 우는 소리도 들렸고 누군가 전화 통화하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그런데 수연 씨의 표정이 점점 굳어가는 게 보였어요. 처음엔 별일 아닌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심각해 보였습니다. 이상하네요. 수연 씨가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어요. 그 소리가 제 귀에는 크게 들렸습니다. 가슴이 조금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뭐가 이상한가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혹시 제 통장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싶어서 걱정됐거든요. 수연 씨는 대답하지 않고 계속 화면을 들여다봤어요. 마우스를 클릭하는 소리가 빨라졌습니다. 뭔가 급하게 확인하는 것 같았어요. 선생님, 혹시... 수연 씨가 말을 시작하다가 멈췄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한번 둘러보더니 다시 화면을 봤어요. 뭔가 망설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점점 불안해졌어요. 30년 넘게 은행을 다니면서 이런 경험은 처음이었거든요. 직원이 이렇게 오래 확인하는 일도 없었고, 표정이 이렇게 굳어지는 것도 본 적이 없었어요. 혹시 제 통장에 뭔가 문제라도 있나요? 다시 물어봤습니다. 목소리가 조금 떨렸어요. 스스로도 느낄 수 있을 정도였죠. 수연 씨가 저를 바라봤어요. 눈빛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뭔가 심각한 표정이었어요. 입술을 꾹 다물고 있는 모습도 보였고요. 그때 수연 씨가 갑자기 종이 한 장을 꺼내더니 뭔가를 적기 시작했어요. 펜을 쥔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왜 종이에 적으시는 거예요? 궁금해서 물어봤지만 수연 씨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계속 뭔가를 적고 있었습니다. 주변 소음이 갑자기 크게 들렸어요. 에어컨 소리, 다른 창구에서 나는 대화 소리, 복사기 돌아가는 소리까지. 모든 게 평소보다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수연 씨가 종이를 접더니 제게 조심스럽게 밀어줬어요.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조심하세요. 그 말이 귀에 꽂혔어요. 왜 조심하라는 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절대 주변을 보지 마세요. 수연 씨가 이어서 말했어요. 목소리가 더 작아졌습니다. 거의 속삭이는 수준이었죠. 그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마치 찬 바람이 등 뒤에서 불어오는 것 같았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더군요. 왜요? 뭔 일인데요? 저는 당황해서 물어봤어요. 목소리가 조금 커졌는데 수연 씨가 손으로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종이를 펼쳐봤어요. 손이 너무 떨려서 글씨를 읽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적힌 내용을 보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선생님 명의로 다른 계좌가 있습니다. 수상한 거래 내역이 많아요.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었습니다. 제 명의로 다른 계좌라니. 저는 이 통장 하나밖에 쓰지 않는데 말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종이를 들고 수연 씨를 바라봤어요. 수연 씨는 또 주변을 둘러보더니 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 여기서 자세한 얘기하면 안 돼요. 일단 평소처럼 행동하세요. 평소처럼 행동하라니.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평소처럼 행동하라는 건가요? 가슴이 두근두근 뛰었어요. 수연 씨가 다시 뭔가를 종이에 적었어요. 이번엔 더 빨리 적더군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제게 건넸습니다. 오늘은 그냥 돌아가세요. 내일 다시 오시면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종이에 적힌 내용을 봤어요. 시간과 장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내일 오후 2시 은행 맞은편 카페에서 만나자는 내용이었어요. 지금 당장 뭔가 조치를 취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초조해서 물어봤지만 수연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은 안전하지 않아요. 내일 자세히 얘기해 드릴게요. 안전하지 않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은행이 안전하지 않다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수연 씨가 제 통장을 돌려줬어요. 그때 손이 확실히 떨리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평소 침착해 보이던 분인데 이렇게 긴장하는 모습은 처음 봤어요. 정말 아무 말 하지 마세요. 아무에게도요. 수연 씨의 마지막 말이 귓가에서 맴돌았습니다. 왜 아무에게도 말하면 안 되는 건지,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알 수가 없었어요. 통장을 받아들고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다리에 힘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더군요. 머리도 어지러웠고요. 은행 밖으로 나가면서 뒤를 돌아보고 싶은 충동이 들었어요. 하지만 수연 씨가 주변을 보지 말라고 했던 말이 생각나서 참았습니다. 과연 누가 저를 지켜보고 있는 걸까요? 상상만으로도 무서웠어요. 다음 날 오후 2시. 약속 장소인 카페에 일찍 도착했습니다. 밤새 한잠도 못 잤거든요. 계속 수연 씨의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카페 구석자리에 앉아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은행이 바로 보이는 자리였어요. 평소 같으면 커피 한 잔 여유롭게 마시며 사람 구경을 했을 텐데 오늘은 그럴 기분이 아니었습니다. 선생님, 뒤에서 조용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수연 씨가 서 있었습니다. 어제보다 얼굴이 더 굳어 보였어요. 수연 씨, 앉으세요. 수연 씨가 제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주변을 한번 둘러보더니 가방에서 서류 몇 장을 꺼냈어요. 선생님, 어제 말씀드린 그 일인데요. 주연 씨가 작은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목소리에 긴장감이 묻어 있었어요. 선희 선생님 명의로 수상한 계좌가 열려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어제 종이에 적힌 내용을 다시 확인하는 기분이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저는 그 통장 하나밖에 안 써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30년 넘게 그 통장 하나로만 모든 일을 처리해 왔는데 말이에요. 주연 씨가 서류를 펼쳐 보여줬어요. 복잡한 숫자들과 날짜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그 계좌 내역이에요. 거액이 입출금되고 있습니다. 서류를 자세히 봤어요. 정말 제 이름이 적혀 있더군요. 이선희. 분명히 제 이름이었어요. 이게 언제부터 생긴 거예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봤습니다. 손도 덜덜 떨렸어요. 6개월 전부터 거래 내역이 있네요. 처음엔 작은 금액이었는데 점점 커졌어요. 주연 씨가 손가락으로 숫자들을 짚어가며 설명했습니다. 이것 좀 보세요. 한 번에 500만 원씩 들어왔다가 바로 다른 계좌로 빠져나가고 있어요. 500만 원이라니. 제가 한 달에 쓰는 생활비보다 훨씬 많은 돈이었어요. 혹시 가족 중에 누가 대신 계좌를 쓰고 있습니까? 주연 씨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그런데 그 질문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가족이라면 남편과 재민이밖에 없었어요. 남편은 이런 일에 관심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재민이가 입에서 저절로 나온 말이었어요. 의부사들 조재민 말이에요. 재민이요? 주연 씨가 반문했습니다. 제 의부사들이에요. 그런데 재민이가 왜 이런 일을? 말을 하면서도 믿어지지 않았어요. 재민이는 평소에 효자 같았거든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도와주려고 했고 안부도 자주 물어봤어요. 혹시 재민 씨가 선생님 개인정보를 알고 있나요? 주민등록번호라든지 도장이라든지. 주연 씨의 질문에 머리가 하얘졌어요. 재민이는 알고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병원 수속 도와준다며 제 서류들을 봤거든요. 알고 있어요. 지난달에 병원 일로.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설마 그때 제 정보를 이용한 건 아니겠죠. 주연 씨가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계좌 개설 신청서였습니다. 이것 좀 보세요. 필체를 확인해 보시겠어요? 신청서의 서명 부분을 가리켰어요. 분명히 제 이름이 적혀 있었는데 글씨체가 좀 이상했습니다. 이게 제 글씨가 아니에요. 확실했어요. 30년 넘게 써온 제 서명과는 달랐거든요. 누군가 선생님 명의를 도용한 것 같습니다. 주연 씨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머리도 어지러웠고요. 재민이가 정말 이런 일을 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돈들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봤어요. 여러 계좌로 분산돼서 빠져나가고 있어요. 추적하기 어려운 방식이에요. 주연 씨의 설명이 더욱 무서웠습니다. 이게 보이스피싱하고 관련이 있나요? 어제 본 신문 기사가 생각났어요.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이런 패턴이 전형적인 대포통장 사용법이거든요. 대포통장. 뉴스에서 들어본 단어였어요. 다른 사람 명의로 만든 가짜 계좌 말이죠. 그럼 저도 피해자인 건가요? 네, 선생님도 피해자예요.
하지만 명의자로 되어 있어서 문제가 복잡해질 수 있어요. 수연 씨의 말에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제가 뭘 잘못한 것도 없는데 이런 일에 휘말리다니. 어떻게 해야 하죠? 간절한 마음으로 물어봤어요. 일단 경찰서에 신고하셔야 해요. 그리고 수연 씨가 잠깐 망설이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가족분과도 얘기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가족과 얘기라니. 재민이와 얘기하라는 말인가요? 정말 재민이가 한 일이라면 어떻게 대화를 나눠야 할지 막막했어요. 카페 밖 은행을 바라봤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평범했던 일상이 하루 만에 이렇게 뒤바뀔 줄 몰랐어요. 30년간 철저히 관리해온 제 통장이 이런 식으로 이용당했다는 게 너무 억울했습니다. 경찰서에 가는 길이 이렇게 무거울 줄 몰랐어요. 수연 씨와 헤어진 후 곧바로 성북경찰서로 향했습니다. 가방 안에는 수연 씨가 준 서류들이 들어 있었어요. 민원실이 어디죠? 경찰서 안내데스크에서 물어봤습니다. 평생 경찰서 올 일이 없었던 저에게는 모든 게 낯설었어요. 2층입니다.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세요. 젊은 경찰관이 친절하게 안내해 줬어요. 2층에 올라가니 대기실에 사람들이 몇 명 앉아 있었습니다. 다들 무거운 표정이었어요. 저도 그런 표정이겠죠. 어떤 일로 오셨나요? 접수창구 직원이 물어봤습니다. 명예 도용 신고하러 왔어요. 말하면서도 떨렸어요. 정말 제가 이런 일로 경찰서에 올 줄이야.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담당 형사님 불러드릴게요. 10분쯤 기다렸을까요? 4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나타났어요. 안녕하세요. 금융범죄수사팀 박 형사입니다. 박 형사는 생각보다 온화한 인상이었어요. 키도 크고 목소리도 차분했습니다. 이선희입니다. 명예 도용당한 것 같아서 왔어요. 네, 상담실로 가서 자세히 얘기해 볼까요? 박 형사를 따라 조용한 상담실로 들어갔어요. 테이블과 의자 몇 개가 전부인 소박한 공간이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으셨는지 처음부터 말씀해 주세요. 박 형사가 메모장을 꺼내며 말했어요. 침착한 모습이 마음을 좀 놓이게 해줬습니다. 어제부터 있었던 일들을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은행에서 수연 씨가 보여준 반응부터 오늘 카페에서 들은 내용까지 전부 다요. 서류 좀 보여주시겠어요? 박 형사가 말하자 가방에서 수연 씨가 준 서류들을 꺼냈어요. 박 형사가 서류들을 천천히 살펴봤습니다. 가끔씩 고개를 끄덕이거나 메모를 적기도 했어요. 전형적인 대포통장 사례네요. 박 형사가 서류를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대포통장이 뭐예요?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다른 사람 명의로 만든 계좌를 말해요.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돈을 빼돌리는 데 사용하죠. 박 형사의 설명이 이해하기 쉬웠어요. 그럼 저도 범죄자가 되는 건가요?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었어요. 아니에요. 선생님은 피해자입니다. 다만 조사 과정이 필요하긴 해요. 박 형사가 안심시켜줬어요. 혹시 의심되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선생님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 말이에요. 그 질문에 가슴이 무거워졌어요. 재민이 얘기를 해야 하나 망설여졌거든요. 의부사들이 있긴 해요. 조재민이라고. 조재민 씨요. 나이가 어떻게 되죠? 박 형사가 관심을 보였어요. 38살이에요. 자영업을 한다고 하는데 어떤 자영업인지 아세요?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그냥 사업한다고만 했어요.
박 형사가 뭔가를 적더니 고개를 들었어요. 조재민 씨가 선생님 개인정보를 알고 있나요? 네. 지난달에 병원 수속 도와준다며 제 서류들을 봤어요. 그때가 언제쯤이죠? 한 달 반 전쯤요. 박 형사가 서류를 다시 봤어요. 계좌 개설 시기와 비슷하네요.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정말 재민이가 한 일인 것 같았거든요. 선생님, 혹시 조재민 씨가 최근에 돈이 필요하다거나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하지 않았나요? 박 형사의 질문에 기억이 났어요. 그러고 보니 몇 달 전부터 자주 돈 얘기를 했어요. 사업이 어렵다면서. 얼마나 자주요? 한 달에 두세 번은 왔던 것 같아요. 그때마다 생활비가 부족하다거나. 말을 하면서 점점 확신이 들었어요. 재민이가 정말 이런 일에 연루된 것 같았습니다. 박 형사가 전화기를 들었어요. 네, 저 박 형사예요. 조재민 38세 신원 조회 좀 부탁드려요. 잠깐의 통화 후 박 형사 표정이 굳어졌어요. 선생님, 조재민 씨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얘기해 보실까요? 왜요? 뭔가 나왔나요? 불안해서 물어봤어요. 조재민 씨가 과거에 사기 전과가 있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재민이가 사기꾼이었다니. 언제 일이에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봤습니다. 5년 전에 보이스피싱 관련으로 실형을 받았네요.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그동안 효자인 줄 알았던 재민이가 이런 사람이었다니. 그럼 이번 일도 재민이가 한 거예요?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하지만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요. 박 형사가 의자에 몸을 기대며 말했어요. 어떻게 증거를 찾죠? 선생님께서 도와주셔야 할 것 같아요. 박 형사의 눈빛이 진지해졌어요. 저요? 제가 뭘 도와드릴 수 있는데요. 함정 수사에 협조해 주시면 어떨까요? 함정 수사라니. 드라마에서나 보던 일이었어요. 위험하지 않나요? 걱정스러워서 물어봤습니다. 저희가 철저히 보호해 드릴게요. 그리고 이게 조재민 씨를 확실히 잡을 수 있는 방법이에요. 박 형사가 자신 있게 말했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건가요? 선생님이 평소처럼 은행에 가셔서 큰돈을 찾는 척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조재민 씨가 접근할 가능성이 높아요. 계획을 들으니 무섭기도 했지만 재민이를 잡을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좀 정리됐어요. 생각해 보시고 내일 연락 주세요. 박 형사가 명함을 건네며 말했어요. 경찰서를 나오는 길에 마음이 복잡했어요. 재민이를 믿고 싶었지만 증거가 너무 명확했거든요. 다음 날 오전 박 형사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가 어제보다 더 심각했습니다. 선생님, 경찰서로 다시 와 주실 수 있을까요?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또 무슨 일이 생긴 건지 불안했습니다. 지금 가도 되나요? 네, 가능하시면 지금 오세요. 전화를 끊고 서둘러 경찰서로 향했어요. 버스 안에서도 계속 걱정이 됐습니다. 경찰서에 도착하니 어제와는 분위기가 달랐어요. 여러 형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이쪽으로 오세요. 박 형사가 저를 회의실로 안내했어요. 큰 테이블 위에는 서류들과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어제 밤새 조사한 결과예요. 박 형사가 자료들을 정리하며 말했어요. 조재민 씨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냈거든요. 테이블 위 사진 중 하나를 가리켰습니다. 재민이 사진이었어요. 재민이가 뭘 더 했다는 거예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봤습니다. 박 형사가 다른 사진들을 보여줬어요. CCTV 화면을 캡처한 것 같았습니다. 조재민 씨가 단순 가담자가 아니에요. 조직에서 핵심 역할을 하고 있어요. 핵심 역할이라니. 재민이가 그렇게 중요한 사람이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인가요? 박 형사가 의자에 앉으며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현금 수거책이에요. 피해자들이 입금한 돈을 직접 찾아가는 역할이죠. 현금 수거책. 처음 듣는 말이었지만 뭔가 무시무시하게 들렸어요. 그게 얼마나 심각한 건가요? 조직에서 가장 위험한 역할 중 하나예요. 직접 현장에 나가서 돈을 회수하거든요. 박 형사의 설명에 온몸이 떨렸어요. 재민이가 그런 일을 하고 있었다니. 이 사진들 좀 보세요. 박 형사가 여러 장의 사진을 펼쳐 놓았어요. 모두 재민이가 은행이나 ATM 앞에서 찍힌 것들이었습니다. 최근 3개월 동안 서울저녁은행에서 활동한 기록이에요. 사진 속 재민이는 평소와 달랐어요. 모자를 깊이 눌러쓰고 마스크를 착용한 모습이었습니다. 하루에도 여러 곳을 돌아다니네요. 박 형사가 날짜별로 정리된 자료를 보여줬어요. 한 달에 평균 50건 정도의 현금 인출을 했어요. 50건이라니. 그게 얼마나 많은 건지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돈은 얼마나 되는 거예요? 추정하기로는 월 3억 원 정도예요. 3억 원이라는 숫자가 귀에 꽂혔어요. 상상도 할 수 없는 큰 돈이었습니다. 그럼 재민이가 그 큰 조직의 일원이라는 거네요. 네, 그것도 상당히 중요한 위치에 있어요. 박 형사가 조직도를 꺼냈어요. 복잡한 구조로 연결된 도표였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이렇게 계층적으로 되어 있어요. 조재민 씨는 여기 위치해 있고요. 손가락으로 가리킨 곳을 봤어요. 생각보다 상위층에 있더군요. 총책이 있고 그 밑에 각 팀장들이 있어요. 조재민 씨는 현금 수거팀 팀장급이에요. 팀장이라니. 재민이가 그런 중요한 자리에 있다는 게 충격이었어요. 그럼 재민이 밑에도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네, 최소 5명 이상의 수하들을 거느리고 있어요. 머리가 어지러워졌어요. 평소 저에게 효자처럼 굴던 재민이가 이런 큰 조직의 간부였다니. 선생님 명의 통장도 그 조직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어요. 박 형사가 또 다른 서류를 보여줬어요. 재민이 혼자 한 일이 아니라 조직적으로 이뤄진 일이라는 뜻이죠. 그 말에 더욱 무서워졌어요. 저도 모르게 큰 조직의 범죄에 이용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피해자들이 얼마나 되나요? 현재까지 파악된 것만 200여 명이에요. 대부분 60대 이상 어르신들이고요. 200여 명이라니. 저처럼 당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박 형사가 전화기를 확인하더니 일어섰어요. 선생님, 지금 조재민 씨가 선생님 집 근처에 있어요. 뭐라고요? 깜짝 놀라서 소리쳤어요. 우리 팀에서 감시하고 있는데 30분 전부터 선생님 집 주변을 맴돌고 있어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재민이가 집 근처에 있다니. 왜 거기 있는 거예요? 아마 선생님이 신고한 걸 눈치챈 것 같아요. 박 형사의 말에 더욱 무서워졌어요. 그럼 저 집에 못 가는 거예요? 일단 안전한 곳에 계셔야 할 것 같아요.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집에도 못 들어가고 이런 상황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알 수가 없었어요. 조재민 씨가 조직에서 중요한 사람이라서 더 조심해야 해요.
박 형사의 말이 무겁게 다가왔어요. 선생님을 통해 우리가 수사하고 있다는 걸 알면 조직 전체가 움직일 수 있어요. 상황이 생각보다 훨씬 심각했어요. 단순히 재민이만의 문제가 아니었던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간절한 마음으로 물어봤어요. 함정 수사를 빨리 진행해야 할 것 같아요. 더 늦으면 조직이 흔적을 지울 수도 있어요. 함정 수사. 어제 들었던 그 말이 다시 나왔어요. 이제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 같았습니다. 위험하지 않을까요? 두려워서 물어봤지만 박 형사의 대답은 확신에 차 있었어요. 저희가 완벽하게 보호해 드릴게요. 그리고 이게 조직을 뿌리째 뽑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재민이가 단순한 사기꾼이 아니라 큰 조직의 핵심 인물이었다는 사실에 몸서리 쳐졌어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순진했던 건지 깨달았습니다. 박 형사 옆으로 또 다른 사람이 들어왔어요. 정장을 단정하게 입은 40대 중반 남성이었습니다. 금융감독원 특별수사팀 김 과장입니다. 김 과장이 인사하며 자리에 앉았어요. 표정이 매우 진지했습니다. 선생님,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해요. 김 과장이 가방에서 두꺼운 파일을 꺼냈어요. 조재민 씨가 연루된 사건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어요. 파일을 펼치니 지도가 나왔어요. 여러 지역에 빨간 점들이 찍혀 있었습니다. 이게 다 피해 지역이에요? 놀라서 물어봤습니다. 네, 서울부터 부산까지 전국 15개 시도에서 피해가 발생했어요. 김 과장의 설명에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피해 규모가 어느 정도인가요? 현재까지 집계된 것만 50억 원이 넘어요. 50억 원이라니. 상상할 수도 없는 금액이었어요. 박 형사가 의자를 앞으로 당기며 말했어요. 선생님, 그래서 더욱 함정 수사가 필요한 거예요. 범인을 현장에서 잡으려면 선생님이 직접 미끼가 되어야 합니다. 김 과장의 말에 온몸이 경직됐어요. 미끼라니, 저를 미끼로 쓰겠다는 말인가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건가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봤습니다. 박 형사가 계획을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선생님이 평소처럼 은행에 가세요. 그리고 큰 돈을 찾으려고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큰 돈이요? 1천만 원 정도면 될 것 같아요. 1천만 원이라니. 제가 평생 모은 돈보다 많은 금액이었어요. 실제로 찾는 건 아니에요. 그냥 찾으려는 척만 하시면 돼요. 김 과장이 부연 설명했어요. 그럼 재민이가 나타날 거라는 말씀인가요? 네, 조재민 씨가 선생님의 움직임을 계속 감시하고 있어요. 큰 돈이 움직인다는 정보를 입수하면 반드시 접근할 거예요. 박 형사의 확신에 찬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저는 무서웠어요. 재민이를 직접 마주해야 한다는 게 두려웠습니다. 위험하지 않을까요? 재민이가 뭘 할지 모르잖아요. 저희가 은밀하게 주변을 포위할 거예요. 선생님 근처에 항상 저희 요원들이 있을 테니까 안전해요. 김 과장이 안심시켜 줬지만 여전히 불안했어요. 만약 재민이가 의심하면 어떻게 하죠? 평소처럼 행동하시면 돼요. 재민이한테 큰 돈이 필요한 일이 생겼다고 자연스럽게 말씀하시고요. 박 형사가 구체적인 대본까지 준비했더군요. 병원비가 많이 든다거나 친구 보증을 서줘야 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돼요. 계획을 들을수록 현실적으로 느껴졌어요. 하지만 동시에 더 무서워졌습니다. 혹시 실패하면 어떻게 되나요? 가장 걱정되는 부분을 물어봤어요.
실패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조재민 씨의 행동 패턴을 분석해 본 결과 100% 나타날 거예요. 김 과장의 자신만만한 대답이었어요. 박 형사가 휴대폰을 확인하더니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선생님, 방금 연락받았는데 조재민 씨가 선생님 집 앞에서 계속 서성이고 있어요.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2시간째 그러고 있다네요. 2시간이나 제 집 앞에 있다니. 생각만 해도 소름이 돋았어요. 그럼 정말 저를 의심하고 있는 거네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빨리 함정 수사를 진행해야 해요. 박 형사가 시급함을 강조했어요. 언제 하는 건가요? 내일이 어떠세요? 더 늦으면 조직이 증거를 인멸할 수도 있어요. 내일이라니. 너무 빨랐어요. 마음의 준비가 전혀 안 됐거든요. 하루 더 생각해 볼 수는 없을까요? 선생님, 시간이 없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다른 피해자들이 생기고 있어요. 김 과장의 말에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다른 피해자들 말씀이세요? 네, 어제만 해도 3명의 새로운 피해자가 신고했어요. 모두 70대 어르신들이고요. 저와 같은 나이 또래의 사람들이 피해를 당하고 있다는 얘기였어요. 그분들도 많은 돈을 잃으셨나요? 한 분은 평생 모은 3천만 원을 다 잃으셨어요. 3천만 원이라니. 그분에게는 전 재산이었을 텐데. 또 한 분은 집까지 팔려고 하셨대요. 사기꾼들이 더 큰 돈을 요구해서요. 집까지 팔려고 했다는 말에 가슴이 아팠어요. 저희가 조재민 씨를 잡지 못하면 피해자는 계속 늘어날 거예요. 박 형사의 말이 마음에 와 닿았어요. 조용히 생각해 봤어요. 무서웠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당하는 걸 막을 수 있다면 정말 안전하게 보호해 주실 수 있나요? 물론이에요. 선생님 주변에 최소 10명의 요원이 배치될 거예요. 김 과장이 단호하게 답했어요. 만약 위급한 상황이 생기면 즉시 현장에 투입될 거예요. 선생님께 위험이 닥치기 전에 조재민 씨를 제압할 수 있어요. 박 형사의 말에 조금씩 용기가 생겼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협조해 주시면 조직 전체를 일망타진할 수 있어요. 일망타진이라는 말이 마음에 들었어요. 재민이뿐만 아니라 그 조직 전체를 잡을 수 있다니. 알겠어요. 해보겠어요. 결심을 굳혔습니다. 무섭긴 했지만 더 많은 피해자가 생기는 걸 막아야 한다는 책임감이 더 컸어요. 정말 고마워요, 선생님. 많은 사람들을 구하는 일이에요. 박 형사가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했어요. 두려움과 책임감 사이에서 고민했지만 결국 옳은 일을 하기로 했어요. 비록 무섭지만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었으니까요. 함정 수사 당일 아침이었어요. 평생 이렇게 떨려본 적이 없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물컵도 제대로 들 수 없었어요. 박 형사가 오전 8시에 전화했어요. 선생님, 준비 다 되셨나요? 네, 그런데 너무 떨려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긴장하는 게 당연해요. 저희가 모든 걸 준비해 놨으니까 안심하세요. 박 형사의 차분한 목소리가 조금 위로가 됐어요. 9시 30분. 평소보다 30분 늦게 집을 나섰어요. 박 형사가 그렇게 하라고 했거든요. 재민이가 제 움직임을 더 잘 파악할 수 있도록 말이에요. 길을 걸으면서 주변을 둘러봤어요. 어디에 경찰들이 숨어 있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보호받고 있는 게 맞나 싶었어요. 은행까지 가는 길이
이렇게 길게 느껴질 줄 몰랐어요. 평소에는 10분이면 가는 거리인데 오늘은 1시간 같았습니다. 이선희 선생님이시죠? 갑자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깜짝 놀라서 돌아봤습니다. 네, 그런데 누구세요? 젊은 여성이었어요. 20대 후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아, 죄송해요. 근처에서 카페 하는 김민정이에요. 선생님 자주 뵈서 인사드리려고요. 카페 사장이라고 하니 조금 마음이 놓였어요. 하지만 뭔가 어색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 그러세요. 안녕하세요. 인사를 하고 다시 걸어가려는데 민정 씨가 따라왔어요. 선생님, 혹시 어디 가시는 길이에요? 은행에 좀 가려고요. 아, 저도 그쪽으로 가는 길인데 같이 가면 안 될까요? 이상했어요. 왜 갑자기 같이 가자고 하는 건지 의심스러웠습니다. 괜찮아요. 저 혼자 갈 수 있어요. 정중하게 거절했지만 민정 씨는 계속 따라왔어요. 은행 앞에 도착했을 때 가슴이 더 두근거렸어요. 드디어 함정 수사가 시작되는 거였습니다. 선생님, 정말 우연이네요. 저도 은행 업무가 있어서요. 민정 씨가 웃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그 웃음이 어쩐지 부자연스러웠습니다. 은행 안으로 들어가니 평소보다 사람이 많았어요. 하지만 누가 경찰인지는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번호표를 뽑고 대기석에 앉았어요. 330번이었습니다. 앞에 10명 정도 기다리고 있었어요. 민정 씨도 번호표를 뽑더니 제 옆자리에 앉았어요. 선생님, 무슨 일로 오셨어요? 갑자기 물어보더군요. 왜 제 일을 궁금해하는지 이상했어요. 큰돈 좀 찾으려고요. 박 형사가 시킨 대로 말했습니다. 큰돈이요. 얼마나 큰 돈인데요. 민정 씨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뭔가 예리해 보였습니다. 1,000만 원 정도요. 병원비가 갑자기 많이 들어서요. 계획대로 말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어요. 민정 씨가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더니 누군가에게 문자를 보내는 것 같았어요. 선생님, 혹시 가족분이 도와주시면 안 되나요? 1,000만 원은 너무 큰 돈인데. 왜 자꾸 제 일에 관심을 보이는 건지 의심스러웠어요. 그때 은행 밖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 재민이 목소리였어요.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재민이가 은행 안으로 들어오는 게 보였어요. 평소보다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재민아, 여기 있네. 최대한 자연스럽게 인사했어요. 어머니, 웬일로 은행에 오셨어요? 재민이가 제 옆에 앉으며 물어봤어요. 목소리에 긴장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병원비가 급히 필요해서 돈 좀 찾으러 왔어. 얼마나 필요하신데요? 1,000만 원 정도. 재민이의 얼굴이 순간 굳었어요. 1,000만 원요? 그렇게 많은 돈이 왜 갑자기 필요해요? 검사비랑 수술비가 생각보다 많이 든대. 거짓말을 하면서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어머니, 제가 대신 처리해 드릴게요. 재민이가 손을 뻗으며 말했어요. 바로 이 순간이었어요. 박 형사가 말했던 바로 그 순간 말이에요. 괜찮아. 내가 직접 할게. 아니에요. 어머니가 그런 큰 돈 들고 다니시면 위험해요. 재민이가 더 적극적으로 나섰어요. 정말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마. 어머니, 제가 도와드리겠다고 했잖아요. 재민이 목소리가 점점 강해졌어요. 평소와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민정 씨가 갑자기 일어서더니
밖으로 나가는 게 보였어요. 뭔가 수상했습니다. 330번 고객님, 드디어 제 차례가 됐어요. 일어서려는데 재민이가 제 팔을 잡았어요. 어머니, 정말 제가 대신 해드릴게요. 그냥 통장만 주세요. 그 손길에서 평소와 다른 강함이 느껴졌어요. 무서웠습니다. 재민아, 왜 이래? 어머니를 위해서예요. 이런 일은 제가 해야죠. 재민이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평소의 다정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지만 경찰들이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정말 보호받고 있는 게 맞나 싶었습니다. 통장 주세요, 어머니. 재민이가 다시 한 번 손을 뻗었어요. 이번에는 더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어요.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터질 것 같았습니다. 바로 그때 은행 밖에서 큰 소리가 들렸어요. 뭔가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통장만 주세요. 재민이가 더욱 강하게 요구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은행 밖에서 들려오던 소란이 더 커졌어요. 경찰이다. 모두 손 올려. 우렁찬 외침과 함께 은행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박 형사를 비롯해 여러 명의 형사들이 일제히 뛰어들어왔어요. 조재민 씨, 금융사기 혐의로 체포합니다. 박 형사가 수갑을 들고 재민이를 향해 다가섰습니다. 재민이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어요. 뭐가 어떻게 된 거예요?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현행범으로 체포한다. 형사 2명이 재민이 양팔을 붙잡으며 수갑을 채웠어요. 잠깐만요. 저 아무것도 안 했어요. 재민이가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조재민 씨, 당신은 이선희 선생님 명의로 대포 통장을 만들고 수백만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 형사가 차분하게 말했어요. 무슨 소리예요? 어머니가 뭔 소리 하시는 거예요? 재민이가 저를 바라보며 절규했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어요. 재민아.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무리 나쁜 일을 했어도 제 아들인데 이렇게 체포당하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어머니, 저를 믿어주세요. 저 정말 아무것도 안 했어요. 재민이가 울먹이며 소리쳤습니다. 그때 밖에서 기다리던 김 과장이 서류 뭉치를 들고 들어왔어요. 이것 좀 보세요. 박 형사에게 뭔가를 보여주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재민 씨, 증거가 다 나왔습니다. 이선희 선생님 인감도장으로 찍힌 서류들, 그리고 당신의 지문까지 모두 확인됐어요. 재민이의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주저앉으며 아니에요. 이건 아니에요. 중얼거렸습니다. 은행 안의 사람들이 모두 놀란 표정으로 저희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부끄러웠습니다. 평생 살아오면서 이런 일을 당할 줄 몰랐어요. 어머니, 정말 미안해요. 살고 싶었을 뿐이에요. 재민이가 저를 바라보며 오열했습니다. 사업이 망하고 빚쟁이들이 매일 찾아와서 저 정말 죽고 싶을 만큼 힘들었어요. 그제야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사업 실패로 인한 빚 때문에 절망한 나머지 저를 이용한 것이었어요. 하지만 어머니를 속이면서까지 그럴 필요는 없었잖니. 제 목소리도 커졌습니다. 서러움과 분노가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재민이가 고개를 떨구며 계속 사과했습니다. 은행 밖에는 이미 경찰차 여러 대가 대기하고 있었어요. 재민이를 태우고 가는 모습을 보니 현실이 실감났습니다.
제 아들이 정말 범죄자가 된 거예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동네에서 40년을 살아온 제가 이런 일로 소문날 줄 몰랐어요. 조사실에서 진술을 마치고 나오니 이미 해가 지고 있었어요. 하루 종일 같은 질문들을 반복해서 답해야 했습니다. 언제부터 의심하셨나요? 다른 가족들은 모르고 있었나요? 피해 금액을 정확히 아시나요? 질문이 끝날 때마다 마음이 더 무거워졌어요. 복도 벤치에 앉아 있는데 다리에 힘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평생 지켜온 원칙들이 모두 무의미해진 기분이었어요. 정직하게 살라고, 가족을 사랑하라고, 남에게 피해 주지 말라고 가르쳤던 제가. 그런 제 아들이 다른 사람들을 속여서 돈을 빼앗았다니요. 선생님, 괜찮으세요? 박 형사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네, 그냥 좀 허탈해서요. 솔직하게 답했어요. 이해합니다. 가족한테 당하는 게 가장 힘들죠. 박 형사의 위로가 오히려 더 서글프게 만들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어요. 큰 딸 현정이었습니다. 엄마, 재민이가 체포됐다는 소식 들었어요. 정말이에요? 떨리는 목소리였어요. 응, 정말이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재민이가 왜? 현정이도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이었습니다. 엄마, 지금 어디 계세요? 바로 갈게요. 경찰서야. 하지만 오지 마. 사람들 시선도 그렇고. 무슨 소리예요? 이런 때 엄마 혼자 두면 안 되죠. 현정이의 따뜻한 말에 눈물이 났어요. 적어도 현정이는 저를 믿어주고 있다는 생각에 조금 위로됐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동네 사람들과 마주쳤어요. 선생님, 큰일 나셨네요. 아이고, 어쩌다 이런 일이. 동정 섞인 시선들이 부담스러웠습니다. 40년 동안 모범적으로 살아온 제가 하루아침에 동네 화제거리가 된 거예요. 집에 들어서니 더 현실감이 났어요. 재민이가 자주 앉던 소파, 함께 밥 먹던 식탁. 모든 게 그대로인데 재민이만 없었습니다. 냉장고에 붙여놓았던 가족 사진을 보니 가슴이 미어졌어요. 행복해 보이던 그때가 언제였는지 기억조차 가물가물했습니다. 현정이가 도착했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안아주는 현정이 품에서 참았던 눈물이 터졌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내가 뭘 잘못했을까? 엄마 잘못 없어요. 재민이가 잘못한 거지. 하지만 마음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다 알게 됐을 거야. 동네에서 어떻게 살지.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었어요. 엄마, 피해자잖아요. 부끄러워할 필요 없어요. 현정이가 다독여줬지만 세상 사람들이 과연 그렇게 생각할까요? 아들이 범죄를 저질렀는데 엄마가 몰랐다고 믿어줄까요? 밤이 되도록 잠이 오지 않았어요. 재민이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언제부터 잘못된 걸까요? 어디서부터 엇나간 걸까요? 제가 놓친 신호들이 있었을까요? 후회와 자책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한 달 후 재민이의 재판이 열렸어요. 법정에 서 있는 아들의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수갑을 찬 채 고개를 숙이고 있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피고인 조재민은 피해자 이선희 씨를 비롯해 총 15명의 고령자를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했습니다. 검사의 기소장 낭독을 들으며 놀랐어요.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피해를 보셨다니. 그분들에게 얼마나 죄송한지 모르겠어요.
재민이는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정을 나오며 마지막으로 저를 돌아봤는데 그 눈에는 진심 어린 후회가 담겨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와 조용히 앉아 있는데 문득 깨달았어요. 이 모든 일이 저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요. 세상이 변했다는 것, 그리고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무조건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 말이에요. 박 형사가 마지막에 해준 말이 기억났습니다. 선생님 같은 분들이 용기 내주셔서 큰 조직을 검거할 수 있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비록 아픈 일이었지만 다른 피해자들을 막을 수 있어서 다행이었어요. 동네 사람들의 시선은 여전히 부담스럽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해해 주시는 분들도 늘어나고 있어요. 선생님이 용감하게 신고해 주셔서 우리 동네가 더 안전해졌어요. 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도 계세요. 지금은 금융사기 예방교육 강사로 활동하고 있어요. 제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분들께 경각심을 심어드리는 일이죠.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믿지 마세요. 통장과 인감도장은 절대 맡기지 마세요. 이상한 전화가 오면 일단 끊고 112에 신고하세요. 강의를 들으시는 어르신들이 고개를 끄덕이실 때마다 보람을 느껴요. 제 아픈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는 도움이 되고 있다는 생각에서죠. 물론 여전히 재민이 생각이 나면 가슴이 아프지만 이제는 원망보다는 안타까움이 더 커요. 현정이가 자주 와서 엄마가 자랑스러워요 라고 말해줄 때면 힘이 납니다. 비록 한 아들은 잃었지만 옳은 일을 했다는 확신은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더 많은 피해자가 생기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고 있습니다. 요즘 은행에 가면 직원분들이 더 친절하게 대해주세요. 선생님 덕분에 우리 은행도 보안이 더 강화됐어요. 라고 말씀해 주시기도 하고요. 그럴 때면 이 모든 일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마지막으로 이 글을 읽는 모든 분들께 당부드리고 싶어요. 보이스피싱은 정말 남의 일이 아닙니다. 언제든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가장 가까운 사람의 손길조차 의심해야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